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조건 정량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항상. 직무 관련 경험은 숫자가 없으면 직무 관련된 경험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로베이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로베이스 취업 관련된 교육을 횟수로 10년째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만납니다. 저희 제로베이스 수강생, 제로베이스 부트캠프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저희 팀에서 실제로 채용할 때 이력서도 많이 검토하고 면접도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특히 신입사원으로 이제 2025년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취업을 시작하시는 비기너 분들을 위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네, 잔소리고요. 네, 대부분 잘 몰라서 귀찮아서 안 하는 준비 활동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024년도에 저희도 이제 신입사원분들을 뽑고 혹은 좀 경력이 짧지만 어쨌든 신입 경력 요 사이에 이제 채용들을 하곤 하는데요. 저희는 뭐 상품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뭐 다양한 직무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올해 몇 개 정도의 이력서를 검토했을까라고 했을 때 신입 기준, 경력 1년 이하의 신입 기준의 이력서는 한 160개 조금 안 되게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 수강생분들을 멘토링을 하고 이제 뭐 카카오톡이든 대면이든 뭐 온라인이든 멘토링하는 수강생들이 올해 한 누적으로 한 34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터, 뭐 사업기획, 개발자, 데이터 직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포함해서 한 34명 정도를 제가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가끔씩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멘토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한 요 정도로 답변을 해주세요.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찾는 게 어려워요. 분석하는 게 어려워요. 뭐 이력서 작성하는 게 어려워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6개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면접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어려워하시죠. 근데 6개 정도가 전반적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정보를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내가 찾은 정보들 혹은 나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찾는 법, 그리고 내가 뭐 했던 것도 어떻게 정리를 할까, 나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내가 지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설계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을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취준생들이 대부분이 정보 수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보를 얻을 만한 선배가 없다, 뭐 스터디를 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셨던 그 학번 때죠. 뭐 한 19학번, 18학번부터 이제 지금까지 학번분들이 코로나를 조금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선배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선배를 찾기도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러면서 좀 오프라인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나눠서 좀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거고 나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대학생분들, 뭐 인턴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신문기사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네. 신문기사에서 정보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신문기사에서 정보를 찾지 말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물론 매일매일 내가 신문기사 스크랩하고 모으시는 분들은 조금 예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은 차곡차곡 정보를 모아놨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혹은 내가 가고 싶은 산업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 편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정보를 찾아야겠다라고 할 때 신문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그럼 뭐 어디서 찾아? 내가 뭐 회사 선배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라고 할 텐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토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제 회사명입니다. 토스는 서비스명이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라고 제가 저희 멘토링 했던 그 수강생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렸었어요. 나 회사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보통 구글하고 네이버를 탁 켜요. 구글하고 네이버를 탁 켜서 검색을 합니다. 여기다 토스, 뭐 비바 리퍼블리카, 뭐
내가 만약에 토스 증권을 가고 싶으면 토스 증권 뭐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찾아요. 토스에서 뉴스 뭐가 있지? 그럼 뭐 이렇게 해서 토스뱅크가 최근에 이용자가 200만 명이 넘었구나. 토스 또 검색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구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찾으시고 뭐 자기소개서든 지원서든 내 포트폴리오에 좀 반영을 해서 제출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들로 회사의 정보를 많이 모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은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신문기사에서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어떤 기사는 이렇게 합니다. 뭐 되게 잘 분석되어 있는 자료인데 뭐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토스는 뭐 얼마를 받았고 매출은 얼마가 되었고 성장은 어떻게 했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문 기사들도 그 정보를 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거기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럼 전자공시는 뭐냐? 여기 전자공시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뭐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경영학과 뭐 회계학과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은 이런 학과 나오신 분들은 전자공시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전자공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공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회사들이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혹은 지원해볼 법한 괜찮은 회사들은 대부분이 전자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유한회사 이런 특수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자공시를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산이 500억 이상, 뭐 부채가 얼마,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부터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검색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이 전자공시를 찾아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어서 토스라는 회사를 보셨던 것처럼 뭐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어디랑 MOU 체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일부분 광고 홍보 목적도 있고 일부분 비판의 목적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고 하기에는 한 쿠션 먹고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공시라고 하는 것들 검색해 보시면 되거든요. 전자공시 치면은 다트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가셔서 비바 리퍼블리카 치면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해가지고 매 분기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회사에 대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오픈을 하고 있어요. 4분기가 됐을 때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2023년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마다 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데 이걸 왜 보셔라 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되게 어려운 얘기들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해서 보면은 사업에 개요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내가 이 회사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역사, 이 회사가 어떤 연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토스를 지원할 거야,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뉴스를 검색하시면은 아마 한 20페이지를 가도 이 회사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홍보글, PR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에 와서 사업의 개요,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지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투명한 정보들이 자세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의 기록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다 이해하셔라는 아닌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제품 혹은 사업에서 매출이 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적혀져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어 적혀 있어요. 검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토스에서 토스뱅크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싶어 하면은 토스뱅크라고 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 전자공시 문서에, 사업 보고서 문서에 토스뱅크와 관련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정보를 찾으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절대 뉴스 찾아보지 마시고요. 뉴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순도 높은 정보가 전자공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라라고 추천드릴게요. 우리 이제부터 2025년도에 내가 어떤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같이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그 회사 정보 검색해 보시고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임직원 수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 정보를 찾는데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정보를 자찰자였고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잘 정리하자인데, 이 정리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잘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이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항목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 당연히 대부분의 회사 자기소개서 쓰실 때 혹은 자유 형식 자기소개서 쓰실 때 반드시 쓰실 텐데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직무 관련 경험 이꼴 직무 관련 성공 경험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오늘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고민합니다. 이 회사의 비전이 뭐지? 이 회사의 인재상이 나랑 적합한가 아닌 것들을 지원 동기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이 회사는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에 내가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인재상은 키워드로 성실, 고객 감동이니까 난 성실하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세요. 보통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조금 지원 동기를 다르게 해석하고 싶고 제가 실제로 면접관 혹은 서류 검토하면서 이런 동기라면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맥락들을 좀 같이 이해하고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맥락이냐면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은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 직무와 적성에 안 맞아요 해서 조기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뽑은 올해의 이슈는 청년층의 구인난인데 동시에 조기 퇴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이슈된 이슈들인데 대기업들은 신규 입사자 중에 16% 이게 평균입니다. 그럼 많으면 20%, 25%까지 올라가겠죠. 4명 중에 1명으로 우리가 대충 추산할 수 있는데 4명 중 한 명,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퇴사한다. 그럼 이게 돈으로 한 사람 2천만 원 정도 손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요. 사람인에서도 올해 HR 이슈는 청년층이 구인난이면서 동시에 뽑으면 조기 퇴사하더라. 요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슈고 제가 개별적으로 인사 담당자분들 혹은 면접 보시는 실무자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서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회사가 못해준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맥락은 차치하고 회사에서는 이런 걱정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이해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인재상, 비전 이런 것도 물론 너무너무 훌륭한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요 맥락에 맞춰서 2025년도에는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들은 회사의 비전, 회사의 핵심 역량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인재상과 기여하고 싶은 바 이런 것들을 쓸 텐데 기업의 고민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을 뽑을 때 볼 때 얘가 왜 퇴사할까? 이 사람 왜 퇴사할까? 이 사람은 뽑았는데 왜 얼마 안 돼서 그만둘까? 조기 퇴사할까? 이런 것들이 기업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고민들이 쌓이다 보면은 지원 동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과 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담당자라든지 실무 면접관 분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지원 동기는 나의 회사의 비전에 공감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안 그만두고 조금 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지원 동기에 녹여서 쓰는 게 전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가 하는 사업에 나는 이런 것들이 공감해요가 아니라 그 사업을 내가 그만두지 않고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지 그게 지원 동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2024년, 2025년도 채용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2025년도 가면 갈수록
이런 내용들을 서류에서나 면접에서나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비전, 뭐 핵심 역량, 핵심 사업, 나는 이런 거에 잘할 수 있고 난 이거 잘 알고 있어, 그거를 알고 있어요를 지원 동기에 쓰기보다는 이런 맥락을 반드시 추가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직무 관련 경험들인데 대부분 직무 관련 경험을 써보셔라 라고 하시면은 처음 쓰시거나 혹은 취업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쓰세요. 나는 이거 해봤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 관련해서 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많이들 작성을 하세요. 네, 많이들 작성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막 훌륭하게 이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열심히 했고요, 자격증 땄고요, 전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포장을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실제로 탈락시켰던 이력서들, 그리고 저희 수강생들 분 중에서도 서류 떨어졌어요 라고 해서 가져오신 이력서들을 봤을 때는 직무 관련된 경험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쉽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조건 정량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항상. 직무 관련 경험은 숫자가 없으면 직무 관련된 경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유튜브 영상 만들어 봤어요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몇 개를 얼마에 걸쳐서 만들어 봤고 그게 조회수는 어땠는지, 이런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숫자로 얘기해야 되고요. 그럼 그거를 가장 좋은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얼마 같은지도 환산해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개선해봤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개선을 했어요 라고 했다면은 내가 개선하기 전과 후에 얼만큼 좋아졌는지 혹은 얼만큼 효율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량적으로 기록을 하시고 경험을 얘기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평가가 좋았어요, 이런 정성적인 평가가 좋았다면은 이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팀하고 경쟁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 다른 팀 대비 얼마나 좋았던 건지를 반드시 숫자를 포함해서 적으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대부분이 직무 관련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거 해봤어요, 했어요, 할 수 있어요에 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숫자로 얘기하고 숫자로 정리하고 숫자로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시길 바라시겠고요. 그 숫자에 대해서 아무리 작더라도 기록하시고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정보를 어떻게 찾을 건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뉴스 보지 말자예요. 뉴스를 매일 보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이 중에 제가 감히 예상해 보는데 한 20분 이상이 안 될 거예요. 매일 뉴스를 찾아보시고 스크랩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거 많고 유튜브 쇼츠 재미있는 거 많기 때문에. 그럼 정보를 찾을 때는 되도록이면 가장 공신력 있고 디테일한 정보를 찾아보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공시라는 거고, 그 전자공시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혹은 지원해봄직할 만한 회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할 때 뉴스 보지 말자. 뉴스는 홍보도 반, 비판도 반,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뭔가 히스토릭한 정보를 찾기에는 굉장히 빈약하고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작게는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지원 동기, 그리고 정량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지원 동기는 단순히 이 회사의 비전, 어떤 사업에 내가 잘 맞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는 안 그만두고 계속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 맥락을 반드시 추가해서 작성을 하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직무에 대한 경험은 정량적인 숫자로, 해봤어요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잘해요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얼마나 경험을 해봤는지를 정리하자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저도 이력서 검토를 하고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리고 많은 이제 채용 담당자분들하고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경력 있는 신입, 그리고 경력직 수식 채용, 공채, 종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죠. 네, 그래서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경력 있는 신입, 수시 채용, 공채 정말 다 맞습니다. 2025년에 이게 더하면 덜하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살아남아야죠.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하고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입 기준입니다. 신입 기준으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무조건 첫 직장은 대기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은 지원을 나는 그걸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두 개가 없는데 나는 대기업이야, 일정 규모 이상 회사를 가야 돼, 나는 이 정도 조건을 맞는 회사를 가겠어 라고 하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첫 직장으로 대기업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경험과 경력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트캠프 운영하면서도 이런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력도 경험 없으면은 저희 이런 부트캠프 운영하는 서비스죠. 저희 홈페이지 와보시면 있을 텐데 이거를 들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것도 사실 여의치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하자면은 대부분이 상향 지원을 많이 하시려고 해요. 회사에 상향 지원 하는데, 저는 하향 지원도 반드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향 지원, 하향 지원 모두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멘토링 해드리는 수강생들한테 실제로 이거를 거의 반강제로 시킵니다. 반강제로 해보시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에 하향 지원이라고 할 만한 리스트들을 제가 가져와 보라고 해요. 회사들을요. 그러면 생각보다 합격률 안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 합격률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합격률이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저는 경력도 경험이 없으면은 상향 지원만 노리는 게 아니라 하향 지원 모두 해보셔라.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취업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라고 하는 거네? 이게 아니라 하향 지원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입 취업할 때 하향 지원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경력과 경험을 쌓는 회사로서 적합하다면은 저는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면은 저는 지원해보고 경험해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신입 취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가올 이제 앞으로의 그 커리어라고 하는 거는 평생 직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제 세대도 사실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더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한 40%는 1, 2년 내에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옮기고요. 실제로 취준생분들도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절반 이상이 한 회사에 있을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내일이 내 평생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향 지원을 하라라는 게 이 회사가 경력과 경험을 쌓기에 좋은 회사라면 가셔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멘탈 관리 측면에서 저는 지원을 해보셔라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내가 이런 회사 지원했는데 합격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합격하고 안 가면 그만입니다. 나는 한 80점짜리 사람인데 한 60점 정도 되는, 내가 생각했을 때 60점 정도 되는 그 커트라인을 가진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저는 가지 말라고 해요. 그 회사가 내 경력과 경험을 쌓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가지 마셔라. 그 과정에서 정중히 거절하고 실제로 인사 담당자가 뭐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과정도 배울 수 있고요. 실제로 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과정에서 내가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원하고 면접 보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떨어질까? 혹은 면접 가서 어떤 얘기할까? 이런 게 조금 하향 지원한 회사들을 통해서 연습이 되고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취준은 사실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향 지원하면서 했던 회사들이 합격을 하거나 혹은 면접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갑자기 무슨 마음의 평화야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취준생분들이 이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서 멘탈이 많이 부셔지는 경우를 전 되게 많이 봤어요.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수강생분도 서류 떨어지거나 면접 떨어지면은 그날은 제가 멘토링을 잘 안 해요.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쉬셔라라고 하는데, 그만큼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게 전 취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향 지원 해가면서 이 회사가 내가 경력 쌓기에 괜찮은 회사라면은 저는 가셔라. 왜? 우리 어차피 평생 직장 없고 1, 2년 경험 쌓는다는 셈 치고 1, 2년 경력 쌓고 더 좋은 회사로 가셔라. 그리고 반드시 1, 2년 뒤에 혹은 3, 4년 뒤에 움직이는 거를 한번 시도해봐라 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합격하고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내가 면접도 되게 쉬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그 하향 지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면접을 여러 번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종 합격도 여러 군데 했는데 그분이 면접 갈 때 굉장히 편해해요. 왜냐면은 면접관들도 많이 만나봤고 실제로 면접에서 비슷한 질문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전으로 굉장히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면접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겁니다. 네, 면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루라도 더 빨리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트캠프에서도 경험을 어떻게 쌓게 할 건가, 그 직무에 준하는 경험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한두 개의 회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옵션을 두고 지원해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한 4, 5개 정도의 회사를 거치면서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는 때려 죽여도 대기업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험을 쌓는 선택지를 찾아가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3번째, 4번째 회사에서 대기업을 가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률 낮은 대기업에 좀 목숨 그만 걸고 지금 커리어나 경험 쌓는 거에 좀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로베이스 만들고 있는 김지훈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